1994년 5월 19일 오전 1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숨져 있는 40대 부부를 발견했어요. 신고자는 이 부부의 아들이었는데 자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급히 빠져나오느라 부모님을 구출하지 못했다며 펑펑 울었죠. 그렇게 화재로 부모님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실상은 끔찍한 폐륜범죄로 밝혀집니다. 범인이 화재 신고를 했던 부부의 아들, 당시 23살의 박한상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악의 존속 사례로 영화 공공의 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왜 부모님을 살해하고 불을 질렀을까요? 박한상은 아버지 박 씨와 어머니 조 씨 사이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대형 약재상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모 덕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거기에 장남이다 보니 남동생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랐죠. 경동시장의 한약방을 기업체로 키워낸 자수성가형이었던 그의 부모는 강남 8학군으로 집을 옮기고 매일 교회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장남인 그가 가업을 잇기 위해 한의대에 진학했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성적도 저조했죠.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 튜닝 분야로 진로를 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는 거면 차라리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야 했는데 박한상은 튜닝 분야에 대해서도 그냥 관심만 있고 공부는 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비행을 일삼으면서 내기화투를 친다든지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에게 보증을 서게 만들면서 큰돈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강압과 폭력, 그리고 학대로 통제하려고 했지만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엇나가게 됩니다. 강압과 폭력을 쓰면서 통제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의 폭력 때문에 박한상이 그렇게 된 건가 싶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원래 자상한 성격에 둘째 아들이 서운할 수도 있을 만큼 장남인 그를 아꼈죠.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녔기 때문에 점점 강압적인 태도로 변한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한의대 진학에 관심도 능력도 없었고 원광대 토목공학과에 90학번으로 입학했지만 대학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안 가고 유흥업소만 들락날락했다고 하죠. 그를 기억하던 대학 동기들에 따르면 박한상은 수업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고 매일 놀러 다녀서 동기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1992년경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방위병으로 입대한 후에도 저녁에는 외제차를 몰고 압구정에서 오렌지족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따르면 툭하면 힘든 일을 열애받으려고 했고 차, 여자, 돈에 대해 자랑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박한상은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는 오렌지족에 더불어 당시 유행하던 야타족이기도 했는데요. 압구정에서 처음 보는 여자들과 원나잇을 즐기다가 한 번은 함께 원나잇을 즐겼던 여자가 임신했다며 책임지라고 하는 바람에 부모가 합의금을 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여자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도망쳐서 경찰서에 불려가 부모와 함께 조서를 쓴 적도 있었죠. 그가 야타족이 된 계기는 외모에는 자신이 없지만 돈과 차를 보여주면 여자들이 금방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소집 해제 후에도 복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자 아버지가 강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학원으로 유학을 보냈지만 유학 갔다고 해서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요. 동재가 없으니 더 신났죠. 거기서도 어학원은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자취방에 틀어박혀서 폭력적인 비디오를 주야장천 보다가 비슷한 처지의 또래 유학생을 만나서 이번에는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에서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주로 원정 도박까지 다니면서 생판 처음 보는 미국인과 도박을 했고 돈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했어요. 하룻밤에 5,000달러를 잃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0만 원 정도를 도박으로 잃은 거죠. 이렇게 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놀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보란듯이 한의대에 입학했고 이제 박한상은 부모님이 기대하는 장남이 아닌 부모 등에 빨대 꽂아서 돈만 빨아먹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게 됐어요. 1994년 1월에는 아버지에게 혼다를 사달라고 조르면서 18,000달러라는 엄청난 거금을 받아서 출국했지만 그 돈마저도 도박으로 잃게 됩니다. 당시 18,000달러면 거의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간 거죠. 그리고 4월에는 부모 몰래 한국으로 돌아와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걸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현금을 빌린 뒤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면서 오렌지족 생활을 했지만 4일 만에 부모에게 한국에 온 사실을 들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부모 속을 썩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에 빠져서 요즘으로 따지면 약 8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80 풀옵션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도박 빚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부합니다. 그동안 무슨 사고를 치든지 수습을 해주던 부모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정말 많은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주기 싫었을 거예요. 결국 그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해달라고 해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버지는 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고 내 아들도 아니니까 호적을 파라고 박한상에게 호통쳤어요. 이때 박한상은 엄마 아빠만 없으면 100억 원대의 재산이 모두 내게 되고 죽을 때까지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하게 됐죠. 살해를 결심한 박한상은 1992년 5월 13일 세운상가와 신사동의 한 주유소 등지를 돌면서 등산용 칼과 휘발유 등 도구들을 구입했어요. 이후 6일 뒤인 5월 19일 박한상은 속옷까지 다 벗어버린 알몸으로 몸에 피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쓴 채 양손에 등산용 칼을 하나씩 쥐고는 자고 있는 부모를 40여 군데나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친 뒤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했지요. 그때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13살이었던 사촌동생 이군이 있었는데요. 이군은 부모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충주 수안보로 여행을 가면서 이모 집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불이 난 걸 알아챈 이군은 무사히 탈출해서 가벼운 화상만 입었죠. 그리고 남동생은 학업 때문에 타지에서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어요.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 사고로 처리했었다가 형식적으로 부검을 했는데 그 시신에서 각각 40여 군데의 자상이 발견되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면식범 소행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화상을 치료했던 간호사로부터 박한상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증언과 다리에 치아 자국이 있더라는 친척들의 제보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분류하고 추궁을 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죠.
화재 당시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나갔다가 불이 나서 혼자 도망 나왔다는 박한상의 행색이 수상해서 수사 대상에 오르기는 했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기절했던 친아들이 부모를 그렇게 살해했겠냐는 생각에 범인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죠. 하지만 실신하고 통곡하던 모습은 잠시뿐이었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박한상은 친구에게 전화해서 장례 끝나면 아버지 사업체 정리하고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하겠다며 사업 계획을 떠벌리는가 하면 여자친구랑 전화하면서 웃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친인척들 다 있는 장례식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발각되기 전에 외가 쪽 친척들은 이미 박한상이 범인이라고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친가 쪽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경찰이 박한상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고모가 부모 잃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외가 쪽이 박한상에게 있었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었던 듯해요. 박한상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친가 쪽에서는 꽤나 충격을 받았을 듯합니다. 박한상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옷을 모두 벗고 살해를 하고 샤워를 해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지만 머리에는 피가 묻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샤워하면서 머리를 안 감은 겁니다. 이 머리를 감지 않아서 범행 6일 만에 발각이 된 건데요. 간호사가 박한상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머리는 다치지 않았어요. 라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겁니다. 범행이 드러난 뒤 경찰이 화장실에 루미놀을 뿌렸는데 엄청난 양의 혈흔 반응이 나오기도 했죠. 박한상의 자백에 의하면 원래 처음엔 혼자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고 자수할 생각도 했지만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하긴 했는데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 말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명한 인권 변호사가 박한상의 변호를 자처에서 맡았었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박한상이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무 관련 없는 친구에게 공범이라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에 질린 거죠. 그렇게 박한상에게는 1심, 2심 모두 사형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에서 역시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그는 사형수 신분으로 현재도 수감 중이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부모의 재산은 전부 그의 남동생이 상속받게 됐죠.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박한상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넘게 사형수를 주로 상담해온 교화위원 양순자 씨는 회고록에서 박한상에 대해 이 아이를 6년 이상 상담하면서 느꼈던 참담한 심정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부모를 살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도 끝까지 태어냈던 아이. 반성은커녕 살아서 나갈 꼼수만 두고 있는 놈. 결국 나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상담할 수 없어 포기해버렸다. 사형수 상담 30년 동안 이 아이 앞에서만큼 참담해 본 일이 없었다. 라고 쓰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는 교도소에서 만나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기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가석방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는 본인도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이 페류나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게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를 면회하러 간 적이 없었다고 하죠. 교화위원이 그를 만나러 오던 단 한 명의 면회객이었지만 그녀마저도 그를 포기하면서 철저히 외부 사람과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도 재판 진행 중에 한 차례 면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하기는커녕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선 후 2번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해요. 동생은 형이 얼마나 미울까요? 존속살해는 이 사건 말고도 가끔 일어나는 범죄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의 존속살해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존속살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주로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부부싸움이 심각했거나 학대를 당한 자식이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군대폭력까지 당해서 참다 못해 터진 사건인데 반면 이 사건은 부유층 가족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 그리고 금전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존속살해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한상이 대한민국 최악의 존속살해범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꼽히는 범죄자가 된 거죠. 그리고 2002년에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의 악역, 조규환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아들 자식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시던 부모님은 아들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한들 얼마 못 가 모두 탕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채빚을 떠안고 막장 인생을 살았겠죠. 반성도 안 하는 이 범죄자가 국민의 열쇠로 벌써 30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네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